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근대 인술의 현장 전정희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활동한 머레이의 인술의 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당시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부는 가난한 한국에 의료 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곳곳에 많은 병원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기독교, 미국 장로회나 미국 감리회에 의한 기독병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두 군데가 없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제주도였었습니다.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강원도였었습니다. 어느 날 머레이는 동료들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부산에서 배를 타고 제주항까지 가는 데 있어서 승객 한 400명이 탔는데 이 400여 명의 승객들이 나룻배 수준의 배에 의지해서 정원이 넘치는 그런 숫자에서 거의 서서 가다시피 하면서 제주도에 입항을 합니다. 그때 제주도라는 거는 제주 4.3 사건 이후에 굉장히 예민해 있을 때입니다. 더구나 한국전쟁도 겪었기 때문에 무태소 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아주 심했을 때죠. 그곳에 역시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환자들이 많았고요. 또 그때 당시에 대표적 한국인의 질병인 결핵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치료해야 되겠는데 의료 장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머레이는 그곳에서도 캐나다 선교부를 비롯해서 외국의 언조기관에게 제주도의 병자들을 위한 의약품들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의사가 없다는 거죠. 머레이는 수소문 끝에 의사 한 명과 간호사 한 명을 제주도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머레이는 어느 날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들에 의해서 초청을 받습니다. 어디로 초청을 받냐면 강원도 원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원주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감리의 선교부의 제안에 따라서 그곳에 진료소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진료소라는 것은 간이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원주에는 서미감병원이라고 있었어요. 스웨덴 사람들에 의해서 스웨덴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설립됐던 서미감병원이라고 있었는데 이 병원 역시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원도 원주의 의료체계는 전무한 상태였죠. 이 얘기는 곧 강원도 남부에 의료체계는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머레이는 이곳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진료소라도 세워서 인술활동을 베풀려고 합니다. 당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만연한 결핵 환자였었어요. 그때 한국에 즉 미국 북감리의 분들이 즉 돈을 내서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때 미국 북감리의 분들이요 가난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머레이에게 돈을 기부하고 그 돈으로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머레이는 그러한 후원금 등을 모으고 또 한국인들이 마련한 돈을 가지고 원주에 병원을 설립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병원이 원주 기독연합병원인 겁니다. 이것이 지금의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에요. 그렇게 시작되었던 거죠. 지금의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머레이 등에 의해서 출발을 했던 겁니다. 한국 유엔 재건단이
한국에서 철수를 하면서 18,000달러를 지원을 하면서 원주의 병원 건립 사업은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머레이가 서울에서 자동차를 기증을 받아서 그 자동차를 운행을 하려고 해도 도로 상태도 미비할 뿐더러 그 자동차의 운행 허가증을 얻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난했던 시절에 공무원들이 부패해 있고 그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허가증을 얻기 위해서 도청이 있는 강원도 춘천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원주에서 춘천까지 도로가 제대로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머레이는 이미 일제강점기에서부터 그러한 숱한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 왔던 강한 여성이었었습니다. 목사의 딸로서 늘 아픈 사람들과 함께했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것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 원주를 중심으로 가장 힘든 사람들은요 누구였냐면 한센병 환자들이었어요. 당시 용어로 나환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을에 접근조차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을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쫓아내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따라서 이들은 마을 밖, 도시 밖, 외곽에서 길거리에서 자고 움막을 짓고 자고 이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센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머레이 등이 중심이 돼서 강원도 남부 그 남부 쪽에요 나환자촌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많은 나환자들이 흩어지거나 모여서 살아갈 때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사람이 머레이라는 거지요. 머레이는 한국전쟁 직후에 바로 마을에서 쫓겨난 한센병 환자들에게 구호품과 구호 음식과 또 그들이 자립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뭐 토끼를 키운다든지 또 닭을 키운다든지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머레이의 가장 큰 책무는 뭐였냐면 그 나환자들에게 이 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이다 라는 확신을 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그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었었거든요. 생활 방식을 잘하면요 옮기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나환자가 비나환자와 함께 살면은 이제 위생 상태가 나쁘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이 전염이 되고 이랬던 거죠. 이 상태로는 병을 치료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집단촌 내에 임시 진료소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집단촌의 사람들이 진료소 설치를 반대를 합니다. 당장 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자신들은 천형, 즉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양 여자가 와서 당신들은 나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믿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머레이가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데 그들의 요구가 이런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 한 마리만 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소 한 마리가 있으면은 자신들의 욕창이 낫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발바닥에 욕창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걸을 수가 없어요. 걷지 못한다는 것은 즉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 농사를 못 지으니까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나무를 하러 갈 수도 없어요. 그 얘기는 얼어 죽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소 한 마리만 있으면 내가 소를 통해서 짐을 운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의사인 머레이에게 다른 도움 필요 없습니다. 제발 소 한 마리만이라도 저희에게 구입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소 한 마리를 기증을 했더니요 이 집단촌의 분들이
마차를, 즉 우마차를 제작합니다. 우마차를 제작해서 그곳에 짐을 실을 수가 있어요. 또 발바닥에 욕창이 난 사람들은 그 우마차에 타고 이동을 해서 일터에 가서 앉아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활의 환경을 점차 바꿔나가죠. 그리고 저 서양 여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적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머레이가 그 경천원에 상주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주 시내에서 병원 건축을 계속하면서 진료소에서 일반 환자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즉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를 들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꼭 일주일에 한두 번은 경천원에 찾아서 그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환자들과 머레이 간의 신뢰가 쌓입니다. 그런데 나환자의 수가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아요. 일정하게 또는 더 많이 발생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머레이가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어딘가 감염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원을 찾아 나섭니다. 추적에 추적을 더하니까 학교의 젊은 교사가요, 감염성이 가장 높았어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눈썹이 빠지고 병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 감염원을 찾아서 설득을 합니다. 아이들이 코가 뭉개지고 흉터가 있고 상처가 낫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 젊은 교사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따라서 감염원과 아이들을 격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환자의 수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 나환자촌에는요, 가족 중심의 집단을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는 환자가 아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격리해서 살아가면은 자식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이미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나환자들은 여의사 머레이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과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머레이는 그들에게 그 자식을, 보고 싶은 자식을 1년에 한두 번은 꼭 만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격리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디 가서 삽니까? 가난하던 시절에 밥 먹을 것도 부족한 시절 아닙니까? 쌀이 없던 시절 아닙니까? 참 신기하게도요, 머레이가 일제강점기 때, 즉 한국전쟁 이전에 함흥재해병원에서 진료활동을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머레이로부터 치료를 받은 많은 환자들이 머레이의 인술활동을 이미 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머레이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즉 경천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한경도 피난민들 손에 의해서 길러집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머레이가 갖고 있던 사랑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주 중심으로 활동하던 머레이에게 비단 원주 사람들만이 환자였겠습니까? 그러니까 환자의 수를 정확히 알 수도 없어요. 그때마다 머레이는 스태프들과 함께 오지마을을 방문합니다. 그 환자들을 발견을 해서 그들을 집단 수용소로 데려와서 병을 치료해주고 합니다. 그러던 사이에요, 병원이, 즉 지금의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요, 조금씩 완성이 되어갑니다. 그 병원이 완성되기 전에 강원도는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이동진료소가 필요로 했었어요. 그 이동진료소를 하자면은 이동진료 차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미국의 어떤 독지가가 이동진료차를 보내줘요. 그 진료차를 가지고 강원도 산간지방을 돌면서 한센병 환자를 비롯해서 결핵 환자 등을 치료합니다. 의약품 등을 나눠줍니다. 어느 날
그 의약품 차가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엑스레이 시설 등을 포함해서 검사실, 당시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차량 내 냉장고, 의약품, 이게 어느 날 아침에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머레이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요, 결국 그 이동 진료 차량을 찾지 못했대요. 그래서 진료 차량이 도난당했다라는 소식이 그 진료 차량을 기증했던 독지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독지가가 뭐가 문제냐? 알았다. 새로운 차량을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많은 기적들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자들이, 즉 봉사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머레이는 사실 1921년에 일제강점기 때 온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1950년대 후반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이 십수년 동안요, 머레이는 한국인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늦춰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캐나다에서 개인 병원을 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한국인을 위해서 어찌 보면은요, 평생 독신으로 산 것과 다름없어요. 결혼한 적이 없으니까요. 머레이는 그렇게 환자들과 함께 하면서 1950년대 후반을 맞이합니다. 경천원은 이제 하나의 모범적인 소위 한센병 환자 집단촌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거기에서 자치회장이 마을을 운영을 해요. 그 마을에서 닭을 키우고 돼지 등을 키워서요,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리고 머레이가 제시했던 방식, 즉 건강한 아이들과 환자들을 분리해서, 건강한 사람들과 환자들을 분리해서 생활하게 하면서 조합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요, 전기와 수도를 끌어들이고요 해서 정말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아주 모범적인 한센병 환자촌에 더 나아가서요, 그 다음 조선인들에게 가장 많았던 병이 결핵 환자들이었잖아요. 이들에게도 역시 손길을 내밉니다. 그 진료소를 열었더니 다녀간 환자만, 결핵 환자만 1,300여 명이에요. 그들에게 서울에서 가져온 의약품들을 공급을 하는 거죠. 어느 날 이제 머레이가요, 이제 차를 타고 오지 진료를 나가는데요, 충주 방면으로 나갔습니다. 원주에서 충주가 가깝잖아요. 그런데 당시 충주에 유명한 게 하나 있죠. 충주 비료 공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이 충주 비료 공장 노동자들이요, 겨우 한 달에 2번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이 너무 작으니까 먹고 사는 게 형편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핵 환자가 많아요. 머레이가 가서 그들의 엑스레이를 찍고 또 그들에게 약품을 나눠주고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강원도 남부에 많은 사랑을 베풀고 또 많은 사람들의 협력하에 드디어 1959년 11월 7일에요. 원주 연합기독병원이 개원을 합니다. 바로 이 병원은요, 당시에 50개 병상에 현대식 건물과 장비를 갖췄어요. 어느 환자가 그 병원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약이 없어도 이렇게 밝고 좋은 방에서 지내면 병이 저절로 나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해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최신식 병원인데요. 그 병원 준공식을 가졌을 때 사실 머레이로서는 감동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921년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와서 경성을 거쳐서 함흥, 한경등 지방의 많은 도시들, 앞서 얘기한 두만강 국경도시 회령, 이런 데 소위 순회 진료를 나가고 이랬던 젊은 여성 아니었습니까, 머레이는. 그리고 그 강원도 두만강의 국경도시 회령을
지나서 만주, 용정까지 가서 용정의 제동병원 원장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 만주, 용정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근거지로 삼고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벌이던 그런 곳이었지 않습니까? 플로렌스 머레이 의사의 아버지, 플로렌스 머레이 아버지의 친구였었어요. 아버지 친구가 이미 한경도 지방에 의사로 와 있었던 거죠.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한경도 지방에서 활동을 하게 됐던 거였죠. 그리고 머레이는 일제에 의해서 1942년에 쫓겨났었잖아요. 또 해방이 돼서 1947년에 한국으로 되돌아왔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미 군정기 혼란한 그 상황 속에서 현대식 병원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또 인천항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레이는 불쌍한 한국인들을 위해서 꼭 다시 전쟁이 벌어진 그 땅에 돌아가리라 마음을 먹고 청원 끝에 1952년에 한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되돌아와서 많은 환자들을 살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1959년 원주에 종합병원이 완공됐으니 그 간격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게 1961년 본국으로 돌아간 머레이는 조용한 여생을 보내다가요, 한국에서 또다시 머레이를 찾는 소리가 들려요. 한국 의료진들이요, 머레이에게 그 분야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머레이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1965년경의 일입니다. 1965년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사의 획기적인 일인 의무기록실을 세우는 거죠. 그만큼 한국 의료사에 있어서 머레이라는 존재는 정말 기억해야 될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머레이는 끝까지 한국 할머니로 남아서 1969년까지 일을 하다가요,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975년 4월 14일에 고향인 헬리팩스에서 영면에 듭니다. 정말 캐나다 여의사 플로렌스 머레이는 어찌 보면 한국 근대 의료의 체계, 현대 의료의 체계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인물이고, 또 우리가 그 어려웠던 시절에 한센병이라는 천형의 병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